경제 원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전 일본 외교 안보 이쪽이 전공인데 2000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경제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만 공부해서도 되지 않고 경제만 공부해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경제 원탑에서 좀 많은 일본의 현재 모습들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 전문가니까 일본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와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엔화가 저렴해지면서 일본 여행을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일본의 경제 상황은 괜찮은 것인가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엔화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엔화 보시면요, 작년 초에 1달러당 105엔, 110엔 요 사이였는데 올해 초에는 127.78엔에서 지금 150엔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일직선으로 떨어진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127엔에서 150엔까지 이렇게 거의 급경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정말 드문 현상이잖아요. 근데 현재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반등했을 때는 뭐겠어요? 당연히 일본 정부가 엔화를 산 거죠. 너무 떨어지니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근데 이때 쓰는 달러가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잠깐 머무르고 다시 원위치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거 멈추게 하려고 이게 합해서 한 600억 달러 정도 썼을 것 같아요. 600억 달러 썼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때 자기 화폐를 사서 멈추게 하잖아요. 우리 원화도 그럴 이제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여기에다 쓰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돈이 2천억 달러 정도래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 총량이 1조 3천억 정도예요. 1조 3천억 정도. 엄청나죠? 그런데 요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돈이 2천억 달러 정도예요. 근데 요번에 600억 달러 정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가까이 썼다는 거죠. 근데 600억 달러 썼는데 뭐 잠시 멈추고 그냥 소위 말해 사막에 물 뿌리면 그냥 정발해버리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엔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엔저 현상으로 나라의 국력도 함께 떨어졌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은데, 지금 과거에는요, 일본 경제가 탄탄할 때는 엔화는 사실 준 기축통화라고 그랬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달러가 좀 내려가고 할 때는 엔화를 샀어요. 그래서 엔화가 엔고가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엔화는 준 기축통화라고 인식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준 기축통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요게 지금 정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이. 그래서 지금 1달러당 150엔 너무 떨어졌으니까 머지않아서 130엔대로 돌아갈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엔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엔화가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대체로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0년도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을 때 일본의 경쟁력은 당시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1994년도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때 가서 한 2년 동안 놀랬다는 얘기를 어디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하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나 도쿄에 갔을 때의 휘황찬란함, 어떤 우주 정거장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 동경 갔을 때.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이제 아키하바라라는 일본 과거의 전자제품이 아주 대단했잖아요, 일본이. 뭐 소니, 도시바, 히다치, 뭐 미쯔비시, 패나소닉, 뭐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전자제품들이 아주 멋있었단 말이죠. 그때 삼성이나 LG는 뭐 거의 뭐 이름도 그때 그 당시에 없었다 싶을 거고, 삼성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저기 한 구석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정도였고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아키하바라에 가면은 막 12차 도로인가 막 그 엄청 넓은데 토요일 되면은 차를 못 다니게 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밤 11시까지 막 불이 막 휘황찬란해요. 그 정도로 전자제품이 대단했었는데, 내가 유학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일본 간 적이 있었어요. 뭐 몇 년 지나고. 그래 아키하바라 한번 다시 갔더니 온데간데 없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막 그때 매장이 한쪽은 완전히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곧 이게 이제 문 닫을 것 같다 느껴지죠. 그렇게 닫는데 한 군데만 그나마 좀 대형으로 하나 정도가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게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나섰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를 곧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자동차도 미국에 수출이 굉장히 많았었고 TV 가전제품들 뭐 다 미국 석권하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전제품은 한국의 삼성, LG한테 다 밀렸죠. 자동차도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국력이 과거하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게 엔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본의 저성장을 보면서 30년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F에 따르면 지금은 경제 규모 4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쇠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일본이 워낙 잘 나갈 때에 미국이 냉전에 깊숙이 관여를 했죠. 그 당시 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에너지는 거기에 다 소모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89년도 냉전이 끝났으니까 85년도 이때쯤 됐을 때 그 냉전 구조 때문에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그 냉전과 거리를 딱 두면서 경제에만 몰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과거에 일본이 이 공산주의권의 방파제 역할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 일본을 키워준 부분이 있어요. 냉전 기간 동안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일본 제품들을 무한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특혜를 많이 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미국 제품을 다 잠식하니까 일본 제품들이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85년도 플라자 합의라는 거 얘기 들어봤죠. 플라자 합의를 계획하면서 그때 1달러당 240엔 했던 엔화를 1985년 9월 20일쯤인가 그걸 맺었을 때 그때 1달러당 240엔 했던 것이 1987년 말쯤 2년 조금 더 지났죠. 그때 1달러당 120엔 정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뛴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240엔을 주면은 1달러를 주는데 지금은 120엔만 줘도 1달러를 주니까 240엔을 주면 2달러 주겠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딱 2배로 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 수출 제품 가격이 배로 뛰겠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정부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어떤 합의를 맺어가지고 일본 기업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일본 기업들이 원망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울 정도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빌려가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자 부담 없이 공장도 짓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한 거죠.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갔겠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싸니까 뭐 거의 뭐 무료다시피 하니까. 근데 대기업들도 그렇게 싼 이자를 빌려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는 데만 썼으면은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했겠죠. 근데 사실은 땅을 많이 샀어요. 그때 공장 짓는다는 부지용으로 산다 그러면서 땅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값이 올라가겠죠.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은행 이자가 싸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막 지금 아파트 저렇게 많이 산 게 이자가 좀 쌌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최경환 경제장관이 빚을 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자를 많이 낮춰져가지고 집을 엄청 사요. 지금 그런 부작용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 일본도 과거에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이라는 거는 거품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찔러버리면 푹 꺼지는 거잖아요. 버블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가치가 너무 급상승되면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춰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걸 빨리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왜 기회를 놓쳤나 봤더니 물가는 거의 안 올랐어요. 묘하게도. 그런데 부동산 값만 오른 거예요. 주식값하고 부동산 값만. 그러니까 주식값과 부동산 값은 뭐 이렇게 당장 파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서민들에게 당장 무슨 혜택을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면 바로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면 액션을 취했을 텐데 물가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엔고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자, 엔고가 되면은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싸겠죠. 왜? 엔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달러로 치면은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엔저가 되느냐면은 해외 에너지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엔고가 되니까 엔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단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원자재 가격이 싸니까 물가를 안 올리더라도 충분히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되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이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금리를 안 올렸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골프 회원권이요. 1억 5천만 엔 골프 회원권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보통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비쌌던 데는 4억 6천만 엔까지 갔답니다. 46억이죠,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치면. 골프 회원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인 거죠. 아,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갑자기 금리를 올림과 동시에 소위 말해서 부동산 구매 금액 자체를 상한제를 매겨버린 거예요. 총량제를 매겨버린 거예요. 한쪽이 많이 빌려가면 더 이상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빌리게 돼버린 거죠. 먼저 빌린 사람은 빌렸겠지만 그 뒤에는 못 빌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금리 올리면 그동안 제로금리에 가깝다고 해서 마구 빌렸던 사람들이 이자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샀다가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아주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그 당시 일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또 부동산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내놓고 팔아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버블이 꺼졌다는 거죠. 그 버블이 꺼지면서 그 집 샀던 사람, 땅 샀던 사람들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다 남아있는, 그게 그런 것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거예요. 이 왜곡된 그 자금 흐름이라든가 자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왜곡돼 있어가지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엔저 현상이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이 일본에다가 정권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엔저가 되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가격이 1달러당 105엔 하던 게 147엔 막 이렇게 되면은 엄청 싸진 거잖아요. 30-40% 가격이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팔다가 30% 싸게 팔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도 많이 팔릴 거고, 또 하나는 팔린 달러를 가지고 일본에 들어오면은 1달러당 그전에는 105엔, 110엔 했던 게 147엔, 150엔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1달러 벌었을 때 번 돈은 똑같은데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돈을 환산하면은 30%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모든 그 통계치는 일본 엔화로 통계치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화로 봉급을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수출해가지고 번 돈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일본에서는 엔화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만큼 이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40%의 임금을 인상했다 그래요. 한꺼번에. 그전에는 뭐 거의 안 올려주다가. 왜 그러느냐? 유니클로는 국내 기업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 그게 다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현지 채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달러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로 주려면은 지금까지 주던 거 달러하고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일본에 있는 직원한테 그 달러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30-40% 올라가는 거잖아요. 엔화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니클로가 40% 임금 인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달러하고 엔화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주던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엔화로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40%나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다 엔화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봉급을 주거나 조금 올려주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달러를 바꿨을 때는 완전히 폭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워렌 버핏도 일본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많은데, 워렌 버핏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면은 일본의 아주 대기업이 몇 %인가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수와 종업원 수 이렇게 보잖아요. 일본 기업의 중소기업 수가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그럼 몇 프로일까요? 0.3%. 대기업이 0.3%밖에 안 돼요. 대기업 0.3% 되는 이 대기업이 일본 국내 총생산의 일본 GDP의 31% 가까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대기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출도 늘어날 거고 기업 영업이익이 30-40% 남는 거야. 한 해에 30-40% 남는 기업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성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 일본의 기업에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나머지 99.7%의 중소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전부 다 국내에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화가 싸져가지고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격을 제품에다 정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0년 가까이 물가가 제자리 걸으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랬던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2%, 3% 많이 올랐었는데 4.3%까지도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최근에 뭐 평균 한 2.8% 정도 3% 이하로 좀 내려왔다는 얘기 듣던데 그래도 엄청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엔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저 때문에 수입 물품이 비싸져 가지고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면은 그 제품의 그 가격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격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인들의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게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N은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주던 임금은 그대로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평균 2.1%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받던 봉급이 12만 엔을 받았으면은 1,000달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12만 엔은 14만 7천 엔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거는 12만 엔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덜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달러 바꾸면 1,000달러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내 임금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임금을 2%, 3% 올려도 물가 또 올라갔지. 그걸로 상쇄돼 버리는 데다가 엔저가 돼가지고 이게 달러를 바꾸는 순간은 완전히 이게 폭망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 여행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여행지에 가보면 일본인들은 하루에 한 두세 명 볼까 말까인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에요. 이만큼 일본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아까 엔겔 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이제 돈 쓸 때가 딴 데는 소비를 못 하는 거죠. 먹는 거는 어쩔 수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싼 걸로 먹어요. 그만큼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일본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내수시장 위주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이. 워낙 1억 2,500만 명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내수시장으로도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도 거기서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경쟁 안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내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제사회의 서플라이 체인이 파괴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안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받는다면 엔저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거지 수출 휘청휘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만 해도 우리가 40%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했었는데 중국하고의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지고 하면서 뭐 그것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제재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뭔가 깨지고 찢어지고 한국이 지금 수출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도 식료품 대부분 다 일본하고 똑같이 수입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싸졌는데 비해서 수출은 혼란스러워지면서 수출이 줄어드니까 타격을 본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고 일본은 간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한국은 또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면 금방 그거는 우리는 극복이 돼요. 근데 우리 자체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경제의 내부의 동력이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자체의 문제가 많아요, 내부에, 생산력에. 왜 그러냐? 디지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의 경제는 내가 생산자의 체력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병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본은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휘청했어요, 경제가. 왜 그러냐?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 여파, 그 부작용이 꽤 오래 갔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서 극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한 1, 2년 전에 극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수출 문제,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발생하는 거고 일본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내부 문제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물론 당장 일본이 뭐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그런 수치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헛수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일본의 학자들이. 착각 현상이다. 착시 현상이다. 그런 얘기 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지켜보면 알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게 수출, 수입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안정된 국제사회가 와야 우리는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일본은 그게 아니라 자체 문제, 엔저 문제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달라요. 단선적으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저를 금리를 올리던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극복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엔저가 왜 되느냐? 엔저라는 거는 달러 대 N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N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N이 올라가겠죠. 나는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뭔가 휘청했을 때 준기축통화였던 엔화가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때는 일본의 그 경제 펀디멘털이 아주 튼튼하고 항상 무역 흑자를 남기고, 무역 흑자라는 거는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하면 달러를 더 많이 가져 들어오잖아. 그 달러를 가져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내부에 임금도 주고 뭐 또 내부에 물가 사고 뭐 하려면은 중간재료 사고 하려면은 다 엔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엔화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엔이 올라간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엔을 구매하려는 사람보다는 달러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첫째 이유가 달러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요. 지금 5.5까지 올랐더라고. 근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이에요, 금리가. 이 금리 차가 5.6이 나잖아요. 그 5.6이 나면은 엔화를 빌려다가 이 이자도 별로 안 줘요. 빌려도.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를 사면은, 그래가 달러 사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맡겨보면 최소한 30~40%는 이익을 남기는 거야.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해. 엔캐리 정책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엔캐리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헤지펀드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와타나베 부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요걸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다 엔을 팔고 달러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달러는 가격이 올라가고 엔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니까 30년 전에 그때 GDP에 비해 가지고 달러는 9배 많이 찍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 30년 동안 3.5배 GDP가 성장을 했어요. 그럼 현재 GDP 대비 달러는 2.6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엔화는 어떠냐면 그때 30년 GDP보다 14배를 많이 찍어냈어요. 그런데 일본의 GDP 성장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14배인 거예요, 그냥. 아까 달러는 30년 동안 9배 많이 만들어냈지만 GDP가 성장하는 바람에 그걸로 현재 GDP 대비 2.6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6배 돈을 찍어낸 화폐하고 14배 찍어낸 화폐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산수잖아.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그 물가가 안 오르고 그걸로서 큰 변동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려야 되잖아. 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국채에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리를 1% 올리면은 한 27조 이자 물어야 되는 거예요. 27조 엔을. 근데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지금 순자산이 11조 3천억 엔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빚이 순자산보다 2배 이상 많아져 버린다는 거죠. 갚을 돈이 없다는 건 파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그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파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다 그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2천만 원 주고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2년 전에 샀는데 지금 땅값이 내려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쳐요. 자, 요걸 담보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빌려면 은행에서 얼마를 줄까요? 1,000만 원 이상 안 주겠죠. 2천만 원 그걸로 계산해서 주지 않겠죠. 1,000만 원을 현시가로 환산해가 준단 말이에요. 그 채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일본의 은행이 1% 올려서 채권의 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 엔화를 깊이 화폐로 지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폭락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본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볼까요? 일본은행 총재가 올 4월 달에 바뀌었어요. 일본은행 총재는 좋은 자리겠죠.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은행 내에서 성장했는 사람 아니면은 재무성 그 출신들이 번갈아 가면서 총재를 맡았어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교대교대를 하자. 이게 불문율이 정해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은행 출신이 맡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경쟁이 그동안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막 서로 하려고 그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은행 출신자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일본은행 총재 안 하려고 그랬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일본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 일본의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이 요걸 콕 지적하면서 작년부터 그런 글을 썼어요. 일본은행 총재 다음에 누가 맡는지 보자. 나는 지금까지 일본은행 출신자들이나 재무성 출신자들이 절대 안 맡을 거다. 왜? 완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환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두고 봐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얘는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동경대 교수가 맡았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이렇게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엔화가 세계적으로 풀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엔화 가진 사람들은 빨리 달러를 바꾸라고 이 사람은 계속 외쳐요.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조지 소로스 자문역도 했고 모건 은행 있잖아요. 미국 은행. 거기 일본 지부장도 했고 후지마키 다케시. 이 사람이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지않아 엔화 1달러당 500원으로 떨어지고 머지않아 휴지 조각이 될 거다고 계속 얘기해요.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엔화의 현상을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엔저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지표가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마미야 마사요시라는 일본은행 부총재가 작년 12월 달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 금리가 상승하면 28조 6천억 엔 이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1조밖에 안 된다. 11조 조금 넘어요. 그 2% 상승하면 52조 7천억 엔, 5% 상승하면 108조 1천억 엔. 지금 한국이 금리가 3점 몇 프로, 미국이 순식간에 5.5%까지 올랐잖아요. 그 일본이 지금 1%만 올려도 일본은행은 신용불량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행 자체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금리 지불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금리 올라가는 순간 1% 이자를 내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파산하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두려워서 못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거의 뭐 재료 금리는 마찬가지로 빌려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보통 뭐 35년 동안 갚는다, 뭐 나이 70 넘을 때까지 갚아도 된다. 대부분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갚아야 될 돈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금리를 못 올린다. 일본이 망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우리 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변 국가들 어땠나요? 별로 큰 영향 없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지금 무역이 과거에는 막 15%, 막 20% 이랬는데 지금은 6%, 5%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한 5% 수준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건데 아르헨티나 화폐가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영향받나? 우리는 달러하고만 잘 그게 영향이 되면은 물론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바로 옆에 있고 연결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엄청난 막 그냥 회오리 폭풍이라든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일본의 문제인 거지. 물론 파장은 있다, 이거. 파장은 있는데, 뭐, 한국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일본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엔하고 이게 너무 떨어졌다. 사야 된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130엔대로 올라갈 거다. 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엔저가 온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절대 사지 말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주요 국가 이익법인과 결손법인, 여기 보면은 이게 결손법인이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적자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이익법인, 중소기업 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2012년도이긴 한데 조금 이제 벌써 한 10년 전 또 더 된 얘기긴 한데 그때도 일본이 보면은 72%가 적자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46%, 영국 48%, 독일 58%, 한국 46%. 요 기업만 보면은 그때나 지금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어쨌든 일본은 72% 정도가 적자기업이라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는 순간 여기 줄도산 나와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그게 이자가 올라가는 순간 다 거의 도산할 가능성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 대한민국, 대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본도 한때는 반도체 강국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 반도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 일본이 가장 반도체가 융성했을 때가 이게 86년도 빨간 글자가 한문으로 된 게 이게 다 일본 기업들의 이름이고 71년도는 이게 TI잖아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예요. 그 다음에 모토로라, 페어차일드, NS 시그네틱 다 미국이잖아요. 근데 627이 이제 NEC, 히다치, 그 다음에 9위가 이제 미쯔비시 요 정도였는데 81년도 조금 나타나다가 86년도에 이제 완전히 NEC, 히다치, 도시바 이게 이제 1, 2, 3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7위, 8위, 9위도 일본 구지츠, 마츠시타, 미쯔비시 덴키, 미쯔비시 전기 이게 이렇게 차지해버리잖아요. 89년도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90년대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86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져요. 일본이 너무 반도체가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으면서 어떤 요구를 했나 하면은 100% 관세를 매겼어요. 아까 85년도에 뭐가 있었다 했어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댔죠. 플라자 합의 때 어땠습니까? 85년도, 그때부터
241달러당 240엔 하던 엔화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86년도쯤에서 240엔 하던 게 180엔 정도 되고 1987년도 말점에 가지고는 120엔까지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 가격이 폭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엔화가 비싸지니까, 엔고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관세 또 100%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를 미국에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뭐 수입 봉쇄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타격을 받는데, 그래도 86년도 그랬는데 89년도도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91년도에 제2차 밀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5년 동안 때렸는데도 잘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20% 무조건 외국에서 제작한 반도체를 일본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사용하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타격을 이제 많이 입었겠죠. 그걸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을까? 이걸 봐야 돼요. 반도체는 본래 미국 기술이에요. 미국이 일본에 기술을 어느 정도 전수를 해줬어. 과거에. 왜 전수를 해줬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려서 일본을 완전히 항복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가지고 일본을 2번 다시 미국에 기어오르는 그런 국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번 다시 못 기어오르도록 중소규모의 농업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플랜을 다 짜가지고 들어갔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래가지고 대기업들 전부 다 쪼개고 전범 기업들은 전부 추방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는데 45년에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47년쯤에 전 세계에서 냉전 기미가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냉전의 기운이 나오니까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는 연합군이었잖아요. 일본이 주축국이고 이쪽을 상대로 동료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냉전이 터지면서 동료가 바뀌는 거예요. 적과 동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소련은 봉쇄하고 중국 공산당도 봉쇄하고 거기에 일본은 한마디로 미국에게 혜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반도체 기술 같은 것도 전수해주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무한대로 오픈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이렇게 큰 게 사실은 미국 때문에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키워줬다가 너무 크니까 주저앉힌 거예요. 앉히려고 한 거라. 그러니까 미국을 꼭 깡패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냉전 기간에는 일본에게 많은 편의를 봐줬다가 냉전이 끝나갈 무렵쯤 돼서 가만보니까 미국은 냉전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자기 경제에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냉전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보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일본이 다 벌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전부 막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는 전부 다 일제차고 가전제품 전부 일제고 컴퓨터도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평화 배당을 해달라는 거예요. 냉전에 거기에 오랫동안 미국 국민들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평화 배당을 해달라. 그래서 정치권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 박살내겠다. 일본 무역 이거 완전히 시정시키겠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했던 것 같은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거야. 되고 나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일본 두들겨 패고 저편 패싱. 그전에는 아시아에 왔다 그러면 무조건 일본을 돌렸는데 일본 돌리고 중국 돌리고 한국 돌리거나 밀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은 안 가고 중국에만 간 거예요. 그 패싱이었어 그때. 그 다음에 저편 나싱이라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일본은 없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는 추적을 거의 일본으로 돌렸어요. 그게 90년대 초반이야. 그때 일본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IMF 터졌잖아요.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 여파라고 보면 돼요. 클린턴이 아시아를 완전히 쥐어짰다고요. 주 타겟이 일본이었어요. 파편 맞은 거지. 우리는 파편 맞아가지고 전사한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으며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본은 반도체 생산했는데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였느냐? 일본이 그때 엄청나게 전 세계를 석권했던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디지털화 하면은 디지털화 하는데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디지털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제품도 서서히 사양산업으로 가서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사회에서 멈춰가지고 디지털화도 안 됐어요. 반도체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NTT라든가 뭐 통신 쪽에 좀 있었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통신사가 89년도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톱이 NTT였어요. 20년 정도 지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일본 기업 자체가 축소된 게 아니라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전 세계에서 급팽창, 미국 같은 경우는 가파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발전을 한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애플, 구글 그게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뭘 써요? 저기 저 메신저 라인 쓰잖아요. 그 라인 누구 거예요? 한국 거잖아요. 일본은 그 메신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날로그 사회. 한국에 라인이 없으면 그게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게 일본 사회예요. 그럼 그 반도체 만들어가 어디서 쓰냐 이거야.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 남아있는 거는 유일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일본 자동차 산업은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여전히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배싱도 당했지만 자체 내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몇 개 간단하게 더 얘기하자면 일본의 어쨌든 그 반도체 기술 자체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망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석권하잖아요. 그 메모리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지금 경쟁해서 들을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성은 자체적으로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걸 사실 객관적으로 쟁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이 엄청나게 뭐 도와줬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있어요. 일본 반도체 베싱할 때 그때 슬쩍 삼성을 밀어준 건 있어요. 미국이. 그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삼성 반도체도 미국의 영향에 꽤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미국 제품이 아주 압도적으로 일본 소재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소재 쭉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수요가 많고 톱 클래스의 소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 제품들이 많아요. 장비도 그렇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반도체에서 소재는 미국 다음으로 한 20-30% 정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한 50%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일본이 한 30%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면은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가 뭐 압도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만드는 기술이 삼성이 있었던 거예요. 가격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갖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 파도를 타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 파도 탔는데 곧 모자라서 올라올 파도를 탄다는 얘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마이크론, TSMC, 한국의 삼성 모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본에 이제 반도체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뭔가 또 큰 걸 뭔가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엄청났던 그 영화를 되찾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그런 기술도 있었으니까 쉽게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를 보면은 삼성이 TSMC가 3나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세밀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들어가는 TSMC 공장이 28나노짜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이 아니죠. 그게 들어가 봐야 일본의 기술력에 뭐 그렇게 엄청난 뭐 임팩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비판이 많으니까 그 10년 전 기술 그거 들여오는데 4조 원이라는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낭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TSMC하고 또 일본 정부하고 또 해가지고 제2의 TSMC 공장을 만든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28나노보다 좀 많이 진전된 12나노라든가 뭐 7나노까지 기술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TSMC가 이제 들어오는데 TSMC도 자기 경쟁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일본한테 최첨단 기술은 안 넘겨줄 거예요. 그건 명백해요. 호랑이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7나노까지는 뭐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3나노하고 곧 2나노 가는데 7나노는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그렇게 호랑이를 키우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는 래피더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래피더스는 일본이 파운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보통 50조 이 정도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40나노 기술밖에 없어요. 일본 기술이 뭐 뛰어나다 그러는데 지금 삼성은 3나노 만들고 있는데 일본 자체 기술력은 40나노밖에 아직 못 만들어요. 약간 청동기 시대네.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안 되니까 28나노라도 좋으니까 TSMC 좀 와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졌던 거고. 그래서 지금 TSMC는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준다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온 거예요. 속으로는 씩 웃으면서. 그게 현실이고, 라피더스는 뭐냐니까 IBM이 2나노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 개발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술력 가지고 양산을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 양산 기술이 어려워요. 이 기술력 가지고 양산하러 가가지고 처음에는 불량품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계속 조금씩 미세 조정해가지고 수율을 높여나가는 거거든. 이게 양산 기술이에요. 이 양산 기술이 IBM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 양산 기술을 일본한테 너희들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이 기술을 준다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일본의 기술력이 40나노라고 그랬죠? 40나노 만드는 기술자가 2나노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 라피더스 공장을 세워가지고 기술자들이 뭐 150명, 160명 정도를 기술을 배우러 보냈다는 거야, IBM에다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배우고 있겠죠? 그 기술은 배운다 치더라고. 와서 양산하는 게 양산 기술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또 문제고, 또 하나는 예산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누가 되느냐 이거야. 50억,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누가 되느냐. 그게 래피더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NEC, NTT, 미쯔비시, 소니, 손정희, 소프트뱅크 7개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과 대은행, 미쯔비시 은행이 합쳐져 가지고 8개 이 기업들이 합작을 해서 이걸 만든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각 그 기업들이 돈을 낸 게 얼마냐? 10억 엔씩 냈어요. 87억 정도. 100억도 안 돼요. 7개 회사가 10억씩 냈어. 그 다음에 이 은행이 3억을 냈어. 3억 엔을. 그 73억 엔이에요, 지금 현재. 100억 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억도 안 되는 거야. 60조 돈 있어야 공장을 지을까 말까인데 요거는 종잣돈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앞으로 돈 낼 거야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기업들이 낼 것 같았으면 처음에 10억 내겠어요. 아예 낼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이 교재비를 냈다 그래.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가 해가지고 다 망했거든, 반도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10억밖에 안 낸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냈어요. 처음에는 700억 냈다가 2,600억인가 다시 또 더 냈어요. 그럼 자 얼마입니까? 넉넉 잡아 3,500억 엔을 만들었어요. 3,500억 엔이면은 3조, 우리 돈으로 3조 조금 넘어요. 10분의 1밖에 아직 돈이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원래 다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 2나노를 언제 만든다 그래? 2025년도에 시제품 만들고 2027년도에 양산한다 그러는데, 자, 이거 보고요. 진짜 잘하는 전문가들은요. 거의 코드 숨도 안 쳐. 더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ASML의 그 EUV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비 하나만 해도 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한다는데 아까 얼마에? 전부 모인 돈이 1조 조금 넘었잖아요. 이 장비 한 몇 개 구입하면 끝이야. 근데 이 장비 한번 보세요. 파란 요 선이 ASML이 만들어낸 그 장비 숫자고, 요 빨간 선이 뭐냐?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숫자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2022년도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55대 만들어낼까 말까 정도인데 지금 100대 이상의 신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의 래피더스가 이제 지금 번호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비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아예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앞에 기다리는,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 세치기 그거 용인할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술은 있지만 양산하는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산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지금 삼성이나 TSMC가 3나노 기술은 벌써 만들었는데 수율이 안 나와서 계속 몇 년씩 가고 있잖아요. 공정이, 그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공정이 500공정에서 1500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정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기술자가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2나노 만드는 기술이 아예 없어요. 40나노 만드는 기술자들만 있는데 이게 2나노 만드는 기술자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 하나씩 뚝 떨어지냐 이거.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그 반도체를 만들면 어디다 팔 거냐? 애플이 TSMC 아니고 삼성 것도 안 사요. TSMC가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수요가 많은 그 기업체들은 TSMC하고 삼성 거를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래피더스가 처음 만든 제품, 그 사가지고 잘못하면 불량품 나버리면 망한다, 기업이. 처음에 선뜻 사겠냐, 이거야. 그 제품 만들어놔도 팔이 날 수 있다니, 이게. 약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간 받치고 있는 큰 기둥 중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추격에 흔들리는 게 아닐까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걱정이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렇게 흥했다가 한순간에 망하고, 노키아도 핸드폰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뭐 사라져버리고 공룡분해돼버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워낙 그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한번 꼬라박으면 뭐 그 뭐랄까 손실이 엄청나고 이러니까 자금 못 버텨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자금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걸 여기다 다 때려박을 수 있는 거야. 실탄이 든든하게 있는 삼성이 왜 망하겠냐고. 이거 경쟁할 때는요, 상대방 죽이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그 반도체 가격을 바닥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그 반도체만 하는 기업들은 자금을 못 대가지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살아나왔다고 그러거든. 경쟁 상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 TSMC하고 경쟁을 하지만 그 부분이 있지만 일본하고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게 자금적인 면에서도 든든히 있고.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명찬 박사님께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보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크게 보면은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주도하는 국가가 바뀐다고요. 앞에 2차 산업에서 흥했던 나라가 뒤처지기도 하고 그러는 흐름을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 이거는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화 변신을 한국은 훌륭하게 했어요. 디지털 정부 랭킹 같은 거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권 톱 클래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아, 서울은 미래 첨단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만큼 한국은 디지털화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왔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거의 안 됐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한국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뗀다, 주민등록 초본 하나 뗀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잖아. 전국 다 똑같은 포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식의 주민등록 등본을 쉽게 내 컴퓨터에서 출력이 딱 된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런 거 하나 떼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1741개인데 1741개의 양식이 다 달라. 도장을 여기 찍고 아니면 또 여기 문구가 다 다르고. 왜? 하나로 통일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741개가 다 다르대 양식이. 이해가 안 가지요. 그걸 지금 하나 통일하려고 디지털 청을 만들었어요. 재작년 9월 달에. 그게 1741개의 지방자치제를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디지털 청에 어마어마한 리더십과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파워가 없는 거야. 이 디지털 청에. 이거 하나만 해도 어떤 일을 할 때 지난번 코로나 대응할 때 딱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서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씩 줬잖아. 1인당.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딱 그 입력하는 순간 그 다음날 내 통장으로 돈이 딱 입금이 됐어요. 근데 일본은 어땠느냐?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줘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저 사람 한 사람의 통장 번호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그걸 누가 하냐고. 1억 2천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을. 그걸 누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설마 그 사람이 다 사람이 다 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덴츠라는 민간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7, 80% 정도 그 작업을 넘기는 거야. 그 엄청난 예산을 줬어요. 그 덴츠 회사가 하청을 줘, 밑에다가. 하청을 주면서 삥땅을 해. 몇십억 정도, 100억 단위인가 삥땅을 해. 얘가 또 밑에 또 2차 하청을 줘요. 그때 또 삥땅을 해. 걔들이 또 하청을 또 줘. 여기서 받았으면은 1, 2, 3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도표로 딱 나왔어요. 그 일본 신문에. 그래가지고 그 삥땅한 그 액수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시스템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 줄줄줄 다 새는 거야. 쓸데없는 세금이. 제일 밑에다 바로 직접 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은행하고 정부하고 연결시켜버리면은 은행에다 돈을 딱 쏴주고 은행에서 크레딧 그 정보가 다 있으니까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면 된다고. 하루 만에 했잖아.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게 다수 주는데 3개월 걸렸고 마지막까지 6개월 걸렸어요. 돈 주는데. 그런데도 그 돈이 정확하게 갔느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엉망이죠. 그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그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건데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반, 저기 유럽의 독일의 반 그래요. 거의 제3세계 국가를 보는. 그래서 지금 저기 태국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야죠. 시스템이 태국보다 못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미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한국도 장기적인 저성장에 빠지게 될까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은 꼭 그렇게 딱 저성장이라고 나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 군산복합체 무기 만드는 업체 대박 났지 않아요? 그게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고 또 이스라엘하고 저기도 전쟁이 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많이 소요되잖아. 근데 거의 미국이 그냥 최첨단 무기는 다 들어가겠지만 사실 최첨단 무기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 정도의 무기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 특히 폴란드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긴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무기가 막 들어갈 거예요. 이거 생각도 못했던 게 수요 터지잖아. 자, 우리 한류 이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터졌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수출을 하면은 수출은 무한대가 가능한다고 많이 하면은 일본은 내수 시장은 빤하다고요. 갑자기 푹 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축소돼요. 노령화되고 인구 줄어들고.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게 되면은 이게 바운더리가 없어. 어떤 새로운 거 뭘 하나 예를 들어서 AI에서 우리가 엄청난 걸 하나 제품을 만들어낸다. 전 세계에 엄청난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라는 거, 딱 요게 고정적으로 가려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3차 산업 때는 석유가 핵심적인 자원이었지만, 앞으로 디지털 사회는 반도체가 석유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전 세계 반도체 없이는 아예 문명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은 중동이 석유 때문에 부자 나라가 된 거 아니야. 앞으로 반도체가 엄청난 우리를 먹여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느라고 난리잖아요. 과연 경쟁력에서 TSMC하고 삼성을 따라올 수 있을까? 거의 지금 일본은 10년, 20년 처져가 못 따라온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일본의 저출산은 아까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맥락이 같는데, 일본은 대체로 기업들이 아까 중소기업이 99.7%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시장을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본 국내시장을 지향하면서 기업을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구 감소라는 거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도산을 해버리고 쏟아내고 하면은 살아있는 기업들은 건전해질 텐데 전부 다 제살 베어먹기를 하는 거야. 조금씩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우울한 거예요. 성장은 전혀 안 하고 다들 조금씩 후퇴를 하니까. 그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내수 시장이 주가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 우리 한류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만 해도 그렇잖아요. 국내 시장이 아니고 전부 전 세계를 시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무한대라고요. 우리는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경제 활동의 시장 개념하고는 밀접하게 연계되는 건 아니라고. 일본이 1.37인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 수치를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심각하죠.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의 시장 개념으로 노동인구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 우리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면은 그 시장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말이 대한민국 땅을 다 팔면 일본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일본도 한때는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한국도 일본 부동산처럼 이렇게 붕괴되는 게 아닌가.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일본 부동산이 붕괴할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버블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한국이 일본에 그때 버블만큼 버블 했냐? 지금 한국의 골프 회원권이 얼마나 갈까요? 10몇 억씩 갑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은 골프 회원권이 평균 1억 5천만 원이었다니까, 그때. 그리고 아주 최고로 비쌌던 데가 4억 6천만 원이라고. 그 40몇 억 골프 회원권이 그 정도였다니까. 그 버블은 지금 한국의 버블하고는 차원이 다른 버블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제동을 거니까 16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일본의 현상이라면은 한국은 120 정도 달리다가 급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냐 마냐 이런데 잘하면은 그거는 컨트롤이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일본의 그 당시에 버블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품이 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한국의 교육이 일본 교육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스피디해요. 내가 교토대학 알아요? 일본. 교토대학 하면 동경대 교토대 이러잖아요. 교토대학에서 가장 노벨상 많이 나온 대학이 교토대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명문대 중에 명문대잖아요. 거기에 교수가 내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박사님, 요즘 말이죠. 일본의 문부성에서 대학 교육 개혁 좀 하라면서 한국 대학 좀 보고 배우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이 개혁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거기에 갸웃갸웃하죠. 이게 뭘 말하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정세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한국 대단한데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비하하느냐 이거야. 자국 뭐 좀 얘기하면은 국뽕이라 그러고. 그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는 시각 있잖아. 과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때는 한국 진짜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서 한국이 엄청 발전했고 일본은 제자리 걸음한 거야. 일본이 제자리 걸음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퇴보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이꼴로 퇴보인 거야. 조금씩 나가야지. 근데 일본은 멈춘 게 30년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근데 한국은 어쨌든 발전해 왔어요. 30년 동안 3배 이상 발전해 왔어요.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활력도 있고 그게 생기도 있고 뭔가 이게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발전 안 해봐요. 그게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30년 동안 운동 안 해서 성인병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국은 성인병이 없어요, 아직은. 선박 제조, 이것도 지금 LNG선은 한국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잖아요. 벌크선이라든가 아주 저보고가치는 중국이 다 하지만 고보고가치 선박은 한국이 다 만들어요. 일본은 거의 선박 거의 저부터 해도 관여 안 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철강 산업도 일본의 철강 공장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중국의 철강이 싼 가격으로 막 대량, 그 당시 한국에도 엄청난 그 피해를 보고 그랬었어요. 그 어쨌든 일본은 철강도 거의 무너졌어. 그 다음에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삼성, LG에 다 밀렸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는 한국에 앞서갈 거예요. 요게 35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한 10년 남았는데 이 사이에 일본의 지금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전기 자동차로 바뀌려면은 거기에 부품 산업, 중소기업, 하청업 이거 전부 다 싸그리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살던 350만 가까이 된다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경제가 휘청하는 거예요. 이래서 쉽게 이동 못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잘 하더라고요. 현대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발 빠르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는 생산력을 높여요. 근데 일본은 한번 주민등록도 하나 떼러가는 회사에 연찬해가지고 자기 고향까지 갔다 와야 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운전면허증 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게 디지털로 서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여기 가서 신고하고 저기 가서 하고 뭐 이사하면 전부 가서 다 신고해야 돼. 이게 전 국민이 다 그런다 치면 물론 이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어쨌든 디지털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2배, 3배로 많을 때 10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앞으로 미래 갈수록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들이 교육이 아주 똑똑해요.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 일본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이 훨씬 똑똑해요. 컴퓨터, 디지털하고 영어 이 두 개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은 뒤처진다는 얘기가 정말 일본의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돼, 그게. 오늘 경제원탑에서 참 재밌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많이 쏟아낸 내용들이 제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던 주제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의 정치 외교 이쪽이 전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도체든 뭐든 전부 국제정치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 채널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제 채널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제 채널명은 한일협전TV입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